그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판례 공부라 그랬죠. 근데 판례가 너무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중에서는 부수적 의무가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 요거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를 설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뭔가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 요런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판례를 좀 봤습니다. 요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외적으로 뭔가를 예를 들면은 변호사 보수라든지 또는 보증인의 채무 같은 거 있죠. 요게 예외적으로 감경이 가능하다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말 정의관념에 반할 때는 요런 변호사 수임료, 보증인의 채무 요런 것들이 감경이 가능하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모순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모순 행위 금지의 원칙.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딱 보면은 요거 모순되는 행위 금지구나 해가지고 사례를 조금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일일이 외운다기보다는. 근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요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강행법규에 위배될 때는 오히려 모순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실효의 원칙이죠. 실효의 원칙. A가 B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요렇게 이제 할 때 상대방이 그걸 믿었단 말이죠. 요럴 경우에 이제 A가 더 이상 이 사람의 권리는 행사해서는 안 되죠. 요런 거를 실효의 원칙이라 그런다. 역시 여러분들이 사례를 조금 보셔야 되고 요것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것도 했죠. 그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직권조사 사항이죠. 뭐 이거는 시험에 단골 문제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예외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요거하고 관련해 갖고 꼭 외우셔야 되는 판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이때 말하는 요 사정은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주관적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사례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증인이 만약에 퇴사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불특정 채무는 해지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 사람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요거는 해지가 가능한데 특정 채무에 대해서는 요거는 해지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되는 이야기고, 자,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잠시 보시면은 24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거기 있는 이제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니은번에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그 지문이 나왔는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 앞부분에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소멸시효에 가면은 또 관련되는 판례가 나오고, 법인 파트에 가면 또 관련되는 판례가 나오고, 그때마다 판례들이 나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1회독 하시면은 저절로 알 수가 있는 판례거든요. 2번에 니은번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소멸시효하고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3번에 4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요거 법인할 때 우리가 첫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 5번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 파트에서 이 판례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때마다 조금씩 습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지문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거죠. 사람이 이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태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태아는 포인트가 뭔가니까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다 그래가지고 태아의 경우에 네 가지 경우에 보호가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네 가지 중에서도 태아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이거 인정한다 그랬죠. 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런 네 가지 권리를 도대체 태아인 동안에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정지조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지 조건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특히 태아는 케이스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태아는 아무래도.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게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9페이지 30조 조문.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 뭐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30페이지 오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요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요거는 우리 판례니까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 능력을 조금 공부하다 말았죠. 이 의사 능력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예 행위 능력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너는 혼자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행위 능력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세로 성년이 되는데 요때는 연령 계산할 때는 초일을 넣는다 그랬죠. 여기까지 아마 저번 시간에 조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31페이지 기출문제 보면은 그 1번에 2번 지문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요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요 의사 능력의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요거 판례가 굉장히 어려운 판례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 2번에 보면은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의사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그런데 이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3번이 틀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현행민법은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 취한다. 틀렸잖아요.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지워버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2번 요 의사능력 개념 있죠. 요거 체크해가지고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판례를 출제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는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는 판례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케이스 예를 안 했죠. 그냥 이런 판례가 있는데 가족법하고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 끌면 그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번 지문에 2번은 무엇을 묻는 거니까 사람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이거 맞아요. 요건 제가 이제 실종 선고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종 선고를 받으면은 이때도 이게 사망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거는 실종 선고도 있네요. 아닙니다. 요거는 사망하기는 하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냥 죽는 거하고 이거 의미가 다릅니다. 요거는 나중에 실종 선고할 때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2번에 있는 2번 지문은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유일하다 그러면 보통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맞아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3번에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묘하게 출제했죠. 1번은 본다가 간주라는 뜻이거든요. 틀렸죠. 추정이죠. 그 다음 2번 태아는 요 네 가지 지워버렸네요. 태아는 네 가지 경우에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본다 하고 추정한다를 거꾸로 해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4번 지문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141조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역시 뒤에 있는 거하고 막 섞여서 같이 출제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가로 2번 예외.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 지금 A라는 17세 미성년자가 있다. 그 다음에 얘에게는 얘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상대방 씨하고 뭔가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하라. 지금 이때까지 저번 시간까지 이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에는 뭐를 공부하는 거니까 요 미성년자가 뭔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요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불리하니까. 근데 거꾸로 얘가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권리만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의무가 소멸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등등 여러 가지 일정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굳이 이럴 경우까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한 대여섯 가지, 일곱, 여덟 가지가 있는데 요거 차근차근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34페이지 제일 밑에 다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어린 애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성년자가 의사 능력이라는 건 있는 거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뭐예요? 권리만을 얻는다. 자, 요거는 이런 이야기죠. 상대방 시가 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물건을 공짜로 주겠다. 정려에 대해서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얘가 정려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권리만 생기는 거죠. 받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부모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오케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오른쪽에 1번의 권리만을 얻는 행위. 2번은 또 뭐예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라는 것은 요 미성년자가 지금 채무자라는 이야기죠. 이때 얘가 채권자인데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돈을 안 받겠다 좋겠냐 이렇게 면제에 대한 청약을 하는 거죠. 이때 얘가 고맙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렇게 알아놓으십시오. 아니 선생님 면제는 이거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채권법에 가보면은 면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안 받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는 단독행위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계약의 형태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내가 안 받겠다고 지금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상대방은 거절할 수도 있고 오케이 할 수도 있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를 청약하는 거는 계약의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행위도 얼마든지 계약의 형태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일방적이죠. 근데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퉁치는 거거든요. 근데 합의하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상계 계약을 맺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 행위들 계약의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